MBC 아침 종합 뉴스. 6월 25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원 조선대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강 총장을 인정하지 않고 새 총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한비도안전 1호기 사고는 법규 위반으로 빚어진 인재였다는 사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놓고 남구와 자산관리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남구의 잘못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람잘 날 없는 조선대학교가 총장 문제로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 대학의 총장이 2명인 이상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조선대 강동원 총장이 해임된 지 석 달 만에 직무 대리가 쓰고 있는 총장실로 출근했습니다. 학생들은 총장실 앞에서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된 만큼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강동원 총장입니다. 복귀하여 법과 원칙 그리고 제도에 따라 총장직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결재 등의 권한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법인 이사회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권철 조선대 법인 팀장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협정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후임 총장 선출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금처럼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다는 강동원 총장과 이사회의 결정으로 총장직을 대행하는 홍성금 직무대리 두 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총장 권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구성원 사이의 편가르기 등 대학 내 혼란과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비도안전 1호기에 대한 원안위 특별조사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당시 무자격자에게 제어봉 조작을 맡겼고 열출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즉시 정지하도록 하는 지침도 어겼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획 예방 정비 후 시험 가동 중 열출력이 급증해 가동을 멈춘 한비도안전 1호기.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 결과 한비도안전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비도안전은 자격 없는 정비직원이 감독자 지시도 없이 핵심 시설인 원자로의 열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조작했습니다. 또 열출력이 5%를 넘으면 즉시 가동 중지하도록 돼 있는 운영기술 지침도 이행하지 않아 사건 10시간 만에야 원자로를 정지했습니다. 그 원인을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입니다. 기록지를 다 살펴보니까 열출력이 18% 이상 올라간 계측 기록이 있었던 것을 캔스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안법뿐만 아니라 자체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어봉 조작 등 원자력 발전과 밀접한 중요 시험 이전에는 교대 근무자에게 위험 요소를 인지시키는 회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제어봉 조작에 따른 열출력 변화를 예측하는 민감도 조사를 원자로를 처음 기동시키는 직원이 맡았지만 사전에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조사 결과 발표 현장을 찾아 수차례 문제가 발생한 한비도안전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원안위를 비판하고 이른바 셀프 조사를 멈추라고 항의했습니다. 원안위의 직무유기, 인근 주민입니다. 각종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기 아니냐. 이 셀프 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에 원안위는 지금부터라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안전문화와 제어봉 설비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놓고 남구청과 캠코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상황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감사원이 어제 남구청에게 잘못이 있다며 개발비를 상환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남구청 1층 쇼핑몰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쇼핑몰 2층도 커피숍을 제외한 모든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실이 급속도로 증가해
남구청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사이에 남아있는 매장은 이제 8곳밖에 없습니다. 캠코에서 이거 쇼핑몰 입점 상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일반 개인이 이 건물을 이렇게 임대해서 우리 매장을 들어오라 하면 저는 절대 안 들어와요. 거의 뭐 하루 일당은 거의 생각도 못하고. 남구청사에 상가 공실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3년 남구청이 오래된 건물을 30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뒤 청사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 비용을 자산관리공사가 우선 내고 대신 상가를 임대내줘 그 수익금으로 비용을 대체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위탁기간 첫 해부터 임대율이 6%를 간신히 넘는 등 임대 수익이 저조했습니다. 남구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메가몰 입점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용만 추가됐고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는 누적된 청사 개발비 책임을 놓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남구청의 요청으로 감사를 벌여 남구청이 위탁개발 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남구 재산운영 담당 직원 A씨가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임구청장과 상급자들도 사업 구조와 상환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직원 A씨 등 4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전임구청장의 가오는 향후 공직 임용과 포상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청사 개발 사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개발비를 상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남구청은 감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개발비 책임과 관련한 부분은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광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의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자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등한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5개 자치구에 전문성이 강화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를 공개해 분양가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1억 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경우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입찰이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입 낙찰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 집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1억 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광주시에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고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달부터 에너지 절감 기술과 에너지 관리 체계 등이 반영된 건축 설계 기준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LED 조명 사용 확대와 단열 성능 향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적용받게 됩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광주 산하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노동자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통신팀의 윤필용 대리와 신호팀의 박철환 과장 2명입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019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8개국에서 진행되는 14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번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사립대학들이 횡령이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건수가 최소 1,300여 건에 달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어제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 인터뷰한 사립대학 개혁추진위원회 김한석 위원의 또 이야기였습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학혁신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잠시 후 직접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228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작년이죠. 6.13 선거로 시작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한 지도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1년 광주와 전남의 시정 그리고 도정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과 내일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용석 광주시장이 이끄는 광주시정 1년에 대한 평가를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 조선익 공동대표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됩니다. 작년 12월에 이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데 이어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정해졌기 때문에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고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의 박정관 교수로부터 듣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이번 주는 장맛비에 대비해서 차량 안에 우산 하나 비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는 내일 점심쯤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 있습니다. 서문대로 광주대 교차로에서 행암교차로 방향 인성고 목간 지점 1차로 막고 차선 긋는 작업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출근길 곳곳에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무대로 살펴보면 농성교차로에서 화정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납니다. 강문 외과의원에서 화정역 방향으로 막히고요. 송정파출소에서 송정 지하차도 방향으로 정체됩니다. 이어지는 구간들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강주 나들목에서 문화사거리 방향으로 교통흐름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무능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양방향으로 밀려 지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립 유치원의 비리 실태를 공개하고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는 사립대학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학혁신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사립대학들의 회계 부정 그리고 비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런 사학비리 문제는 대학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립으로 운영되는 학교 전반의 문제라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오늘 들여다보고요.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혁신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셨어요. 박용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지금 만연해 있는 어떤 여러 비리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오셨는데요. 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치원 3법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오래 걸려서 이게 패스트트랙이냐 하는 비판도 있긴 한데요. 이 패스트트랙 묘미가 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법사위로 넘어갔고요. 법사위에서도 아마 최장 90일인데 90일을 다 협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본회의로 가고요. 어쨌든 본회의에서 11월 22일 이후면 반드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치원 원장님들 눈치 안 보고 한유총 눈치 안 보고 우리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그 국회 안에서도 노력하고요. 지역구에서도 우리 주민분들께서 의원님들 많이 좀 격려 전화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관심 속에서 유치원 3법이 제대로 좀 최종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또 사학혁신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네네. 그 발의를 하시기 전에 많은 또 자료를 분석을 하셨고 이 사학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학들이 갖고 있는 사립대학 또는 사학 그 재단들이 갖고 있는 비리 실태 현황 좀 알려주시죠. 뭐 국가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분을 좀 감당을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 사학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공공 영역이잖아요. 공교육의 영역에 이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립대학에는 우리가 1년에 7조 2천억 원 이상의 그 국고 혈세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했었는데 교육부가 교육부를 통해서 각 사학이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았던 내용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다 제출하라 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발적 제출이기 때문에 이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걸 다 모아보니까 회계 부정 규모가 2,6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냥 믿고 잘 하겠거니 했었던 사립대학이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이것이 각 개인의 일탈이거나 혹은 그 재단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점이 아니라 구조적인 상황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고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립대학의 문제, 사학 전반적인 문제에서 좀 더 사립대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 사립대학을 적극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16개 대학을 지금 정해서 감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 사립대학을 관리해온 기존의 관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난번 우리가 유치원 사태 때도 봤지만요. 전국에 한 4,500개가 넘는 사립 유치원들이 매년 2조씩의 그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감사를 받지 않았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유치원이 절반이 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사립대학이 300개가 좀 안 되는데요.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도 주로 보면 좀 센 서울 중심의 좀 센 사립대학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그동안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감사도 설렁설렁하고 이런 부분이 사립 유치원 때하고 똑같다. 교육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게 이제 분명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원혜 부총리가 그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대학들 중에서 학생 수 6,000명 이상의 대학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울 중심의
대학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른바 거죠. 사립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여기가 네네.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좀 뒤늦은 감사 착수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했어야 될 일을 이제라도 좀 하게 된 거죠. 네. 감사를 하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 감사, 회계 감사는 대학마다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자체 감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체 감사 끝나니까 그나마 종합 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른바 자율성 침해라고 하는 논란을 겪으면서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이 보다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정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이 감사가 진행되어서 사립대학을 길들이려고 한다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불필요한 논란, 논쟁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는 없죠. 앞으로도 좀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거니까요. 네네네. 감사를 받는 것은. 돈을 주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대학들이 지금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등록금과 세금으로 많이 운영되고 재단의 전입금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인데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만큼 이 교육부의 제대로 된 감사, 지속적 감사는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직접 혈세로 보조되는 게 7조 2천억 원이 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이에요. 정말 피 같은 돈 아닙니까? 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도 했고 또 부모님들이 힘들게 마련해서 내는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총장 미장원 가서 하는데 쓴다거나 골프장 가서 쓴다거나 단란주점 유흥장 가서 썼다거나 네. 또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에 어긋나게 금 매입해가지고 황금 열쇠를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느냐 그 돈이 과연. 네네. 저는 되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더 나가서 그 사립대학과 관련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자기 아들, 딸 이렇게 교직원으로 앉혀서 그들에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월급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를 설립자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를 네네. 시세보다 훨씬 높게 사주면서 그걸 총장 관사로 쓰겠다 하면서 그걸 매입해서 대학에 손해를 입혔던 건데요.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 같은 우리 국민의 혈세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비로 마련된 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들이 주로 그 설립자와 이사장, 총장의 그 친인척들로 구성된 대학의 어떤 족벌체제 운영 여기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사학혁신법의 핵심은 그 부분을 건드리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법을 이번에 발의를 하셨는데 사학혁신법 방금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혁신법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2008년도에도 이 사립에 대한 사립학교법을 지금 개정하려다가 그때 당시 이 한나라당의 또 이 반론 때문에 그때 실패하고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근본적으로 사학혁신법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자체도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신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법 발의하면서 느낀 거에 열린 우리 트라우마 중에 이 사학법 개정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법 개정 발의하기도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부터 건드린다. 회계부정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한다. 그동안은 회계부정 잘못해도요. 회계부정과 비리가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법을 고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사회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회의 구성이 완전히 아들 며느리 친척 이렇게 다 앉혀서 지금들 하고 있어서 지금 개방형 추천 이사를 4분의 1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2분의 1까지 절반까지 하자. 나머지 절반은 그 설립자 친인척과 친구들 앉히셔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적어도 절반은 외부의 전문가들, 새로운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학교 운영이라든지 대학의 어떤 학술적 발전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취지를 좀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뭐 사분위 논쟁이라든지 개방형 수천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나중에 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상식적으로 회계 부정을 처벌하고 대학 운영의 아주 기본적인 자율성과 전문성을 좀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딱 이 두 가지 중심으로만 넣었습니다. 저는 국민적 상식이 유치원 사태 때와 똑같이 국민적 상식이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학혁신법 또한 국민들의 관심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해주면서 통과되고 또 그런 과정의 논의가 또 정치권에 일어나야 되는 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으셨으면 유치원 3법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떠들다가 그냥 묻혔겠죠. 그래서 저 약간 이상한 국회의원이 나타났다 이러고 뭐 끝났겠죠. 근데 그 국민들이 지금까지 힘 못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고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고등교육,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들을 직접적으로 키워내고 있는 이 대학교육과 관련해서 이번에 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고쳐놓으면 대한민국의 아주 미래의 아주 훌륭한 역할을 이번에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또 사학혁신법의 통과 과정에 대한 관심들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 광주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은 해묵은 지역 현안을 좀 해결하고 또 광주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용섭 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 광주시정의 1년, 지역의 시민단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자치 21 조선익 공동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 7기 1년 이용섭 시장 정말 많은 일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열심히 달려오고 그랬었는데 일단 우리 참여자치 21 조선익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4년 임기 중에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어떤 평가를 구체적으로 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직 3년이 남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5점을 주고 싶고 그다음에 1년에 대한 평가만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50점을 주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이제 기대와 우려가 있고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많으시니까 어떤 잘했다 못하다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네, 50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제 1년에 대한 평가만 가지고 한다면 기준점이 100점이 될 텐데 좀 박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 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보다 어떤 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는 시 정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후하게 드리기는 현재 상태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소통 행정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또 이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를 가장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통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역민들 그다음에 또 행정 관료들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분들과 소통은 좀 많이 해오셨나요? 네, 일단 이렇게 단체장님께서 민선 6기든 7기든 이전이든 시민단체와의 소통은 항상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직 공권시대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광주에는 약 700개 정도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민단체들과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셨을 건데 이제 민선 6기하고 비교해 볼 때는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어떤 그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TF가 구성된다든지 회의체가 발행이 되면 수동적으로 이제 1, 2명 정도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는 예전부터 했지만 어떤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기 위한 정책을 만든다든지 정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는 현재까지 보고 있지 않고요. 참여자치 공동대표인 저도 시장님 얼굴을 1년에 지금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소통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통은 좀 마이너스 좀 박하게 이야기를 또 소통의 부분에서도 해 주셨는데 광주시가 그래도 1년 동안 많은 일을 또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2호선 착공에 있어서도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결과를 도출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들을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누구나 인정하듯이 광주형 일자리가 1차적으로 이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국가적으로나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고 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자리가 없는 지역으로 좀 낙인이 찍혔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 민선 6기에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또 민선 7기가 도입되면서 6개월 만에 이제 협약을 타결시켜서 일단은 광주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측면에서는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 또 이용석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내려오셔서 그런 미션을 갖고 광주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입장에서도 좀 전력을 다해서 했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라는 툴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 이 착공을 이끌어낸 이 과정 어떻게 보면 또 소통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여의 어떤 그 장치 그다음에 함께하는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공론화가 시작되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그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의 방법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강하게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론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물론 네. 이제 공론화를 하자고 결정하셔서 이제 공론화가 진행되셨는데 이 공론화가 사실상 그 광주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 사업을 거대 사업을 이제 시민들과 같이 한다는 좀 이미지를 많이 줬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좀 부여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 과거에는 그 광주시 시민사회단체도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정책 사업에 또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좀 연합을 해서 같이 시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민단체 간의 어떤 관계 성숙을 많이 높였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 시민사회단체도 700개 정도나 되는데 이 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시민사회단체 간 어떤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이런 류의 어떤 단체 간의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결과물을 낸 것 같아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하는 결과 과정상에 이런 네. 것들은 아주 좋은 평가를 줄 만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또 그 부분도 보시는 부분이고요. 청년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는 결과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좀 드리기는 힘든데요. 네. 일단 시장님의 공약집에 보면은 이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가 이제 청년 정책과인데 청년 정책과가 주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약은 일단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청년 정책 사업들은 대부분 다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이제 민선 6기에서 사업을 했던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님께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경제 청년, 복지 청년, 뭐 품격 청년, 정의로운 자치 청년 개념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청년 예산 전체 78% 정도 수준이 대부분 다 경제 청년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일자리에 투입되는 어떤 도구적 개념이라고 보고 있거나 아니면 청년들은 막연하게 어떤 좋은 일자리만 지금 원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개념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좀 그런 부분들은 아쉽고 일자리와 좀 청년들의 다른 그런 특수성을 독립해가지고 하는 정책들이 좀 더 균형 감각을 만들어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주가 좀 선도하는 청년 정책이 만들어져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은 좀 1년 동안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무래도 뭐 일자리 부분도 네. 광주시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떠나가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청년 정책이 잘 되지 않는다면 네. 좋은 일자리가 있더라도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시의 성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 민선 7기 이야기를. 그렇다면 지금 형 광주시가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 1년 동안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부족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더 꺼내주시죠. 청년정책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을 해주셨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1년 차에 가장 시장님이 권한 행사를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인사권 행사였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신다는 기준이 방향성, 전문성, 리더십이라는 원칙을 세우셨는데
솔직히 이제 전문성, 방향성, 리더십은 어떤 단체장이든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일반적인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광주시의 특별한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원칙답지 않은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그 인사청문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했던 인사들이 시장의 의지로 단체장이 됐었던 사례가 이제 수차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시 내부 4급이나 5급직의 그 임명권을 행사할 때도 심지어 그분이 범죄자여 가지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알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좀 더 이런 시민들하고 가깝게 의견을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지 못해서 많이 이제 실망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인사권 행사하실 때는 네. 좀 일반적인 기준 말고 광주 나오면서 좀 더 혁신적인 인사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후보자들을 좀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민선 7기 1년 달려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4분의 3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이제 거쳐가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광주시를 이용섭 시장이 이끌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일단 자치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용섭 시장이 능력이 많으시겠지만 이용섭 시장이 어떤 그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도시철도 2호선 과정에서도 했다시피 어떤 시민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의 수립과 운영 평가 단계에서 좀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그 과정들을 세밀하게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주시는 무엇보다 지금 낙후된 지역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산업화 시대에서 뭐 정보화 시대,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에서 융복합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변경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산업 시설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적어지고 새로운 산업 기반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 변화 시대에 맞이해서 광주시가 정말 잘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반드시 시민들을 참여시켜야지만 네. 그 성과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1인의 어떤 사람의 독단적인 정책 운영으로는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을 기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같이 하는 네. 그런 시장님의 모습이 실천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21 조선익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한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요즘 피싱 참 교묘해. 나는 수사기관 사칭에 속고 이 차장은 저금리 대출인 줄 알고 속고 김대리는 가족인 줄 알고 당하고. 자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실천하자고. 피싱 예방 3천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피싱을 피하자. 공익광고협의회.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l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 첫날 광주에서 한 40대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63 상태로 또 운전을 하다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또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이 변화되는 도로교통법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음주운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사회의 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 느끼고 계시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주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심각한 문제, 유형과 피해 정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경찰청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최근 5년간 10만 7천 건이 발생해가지고 2,441명이 사망했고요. 18만 6,391명이 그 부상을 하고 있는데 연평균 한 500명이 사망하고요. 3만 8천 명 정도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 중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사망사고라든가 부상 같은 경우는 선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음주 사고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차대 보행자 사고가 한 40% 가깝고요. 특히 단독 사고가 한 21.9%인데 단독 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형 사고로 연결되어지는데 거기에 음주 사고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상으로 또 뺑소니 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다 이렇게 이런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음주 후 사고를 내고 그다음에 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이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작년 잘 아시겠지만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그 9월 25일 날 부산 해운대구에서 22세 된 그 윤창호 씨가 휴가 나와가지고 가다가 26세 그 음주 운전자 만취 운전자에게 그 충돌에 돼 가지고 40일 후에 치료 중 사망했던 것을 계기로 친구들이 이번 그 음주운전을 좀 강화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된 것이 2018년도 12월 18일 날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했던 것을 이제 일부 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든가 특가법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던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계도하기 위해서 6개월 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 되어야만 음주운전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0.03 넘었을 때는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음주운전 그 면허가 취소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음주운전으로 그 0.1%가 넘었을 때 취소가 오늘부터는 0.08%부터 취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법을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법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좀 많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물론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그 지켜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들이 이것을 지켜주었을 때 그것이 나아지는 것이지 홍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계도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 보면 운전자들의 그 인식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음주사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홍보가 된다는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인식이 되어지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수님 굉장히 필요한 게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이런 그 교통교육.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주를 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서로 관심을 갖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자동차 그 불법 단속하면서 경찰청하고 공조해가지고 단속 합동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생각보다도 음주 단속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망이라든가 또 아니면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술도 문화가 굉장히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번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런 도로교통법 처벌 강화를 통해서 술 한 잔도 우리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좀 제고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아무리 작은 양의 술이라 알코올이라도 하더라도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운전 능력 저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음주 운전의 가장 큰 그 문제는 이제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인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볼 수 있는 그 상황의 그 판단력이라든가 특히 이제 조작력 이러한 것들이 평상시 운전했을 때 그 상황 대처 능력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음주 운전 그 자체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준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이미 그 음주운전 그 자체가 사고 발생에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정말 술 한 방울이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은 운전대는 놔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음주 자체가 단순히 본인에게 문제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를 주게 되어지고 전혀 예측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가정의 파괴라든가 또 아니면은 평생 장애를 갖게 하는 또 아니면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문제는 상당히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인식을 갖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외국의 사례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나 긍정적으로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문화로서 이 음주를 단주하고 운전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 사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음주 운전에 대해서만큼은 선진 국가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 운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술자리 술을 운전했던 운전자 옆에 동석자까지도 징역으로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물론 여러 가지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은 1급 살인을 적용해가지고 징역 50년에서 종신형까지 그 처벌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핀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음주운전자 사고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단속이 되어지면은 한 달의 급여를 몰수한다든가 또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금고형 또 아니면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그 운전자를 계속 감시한다든가 또 이런 엘살바도르 말씀드렸겠지만은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그 면허증뿐만 아니라 차량도 압수할 뿐더러 그 사고 내용에 따라 사망하는 경우는 뭐 최고 총살형까지 하고요. 네.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곧바로 음주운전자 체포해가지고 신상을 공개하는 이런 아주 강한 처벌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이 위험하고 그 또 피해를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스스로 그런 경각심을 좀 갖는 그런 이제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영광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농기계 캐릭터를 개발해서 특허청 상표 등록까지 했다는데 그 내용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영광군이 그 농기계 캐릭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활용도가 높은 기계 3종 농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트랙터, 컴바인,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드론까지 이렇게 뭐 같이 해가지고 이걸 캐릭터로 해가지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좀 어린애들이 캐릭터 상품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고부가 같이 뭐 이렇게 창출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부분, 그런 미디어 산업
그리고 스마트폰 앱, 웹툰, 게임, SNS까지 이런 게 상당히 독특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농기계를 캐릭터로 시켜가지고 4종 20개 동작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미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허청에 된 게 이제 렉터, 바인, 드니, 론이라는 이렇게 명칭을 했고요. 이렇게 네. 4종은 저용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교육과 포토전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관계자는 캐릭터 개발과 상표의 등록은 전국 최초로 무형재산의 자산적 가치를 얻는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농업 발전과 앞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농기계 사고도 줄이고 예방하는 데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캐릭터 개발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바로 접할 수가 있으니까 농업이 그러니까요. 좀 되게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더 친근한 그리고 우리 친환경 농산물의 이런 부분에도 아이들한테 더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 효과를 많이 내기를 기대하고요. 한평군은 지역의 중3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역사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한평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평군이 이제 지역 중학교 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해외 역사 문화 체험 교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해가지고 지역 6개 중학교 181명,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하는 건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에서 영어 경시대회 우수한 성적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대상자가 2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좀 많은 학생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말썽이 생기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평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좀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역사 탐방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교육지원청에 4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일정으로 지난달 28일 오랴중학교 학생 23명이 중국 상해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역사 문화 체험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학생들 그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청사 그리고 뭐 한국 독립당 사무소 이런 부분을 해서 항일 독립운동 역사 유적을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역사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3계조로 나눠서 157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이제 이 역사 탐방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또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선물이 되는 것 같고요. 군에서는 이런 역사 문화 체험 교육을 통해서 지역 역사 관광지도 활용하는 역사 교육과 함께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역사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한 것들도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벗어나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까지도 느끼는 그런 좀 본인들의 어떤 사고의 영역과 그다음에 활동 영역을 확대시키는 굉장히 긍정적인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린 상태에서 해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글로벌한 마인드도 갖춰질 수가 있고 이 학생들에 대한 자기 이제 미래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교육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성군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보성군은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소득 종목을 개발해서 또 출하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득 종목을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성군에서는 지난 19일에 자두하고 살구의 장점을 살린 그 새로운 소득 종목 플럼코트가 이렇게 출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 전남도 공모 사업으로 품목 생산자 조직 경영 마케팅 협력 시스템 구축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농가가 법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플럼코트 재배에 이제 이렇게 나섰는데요. 그래서 3년차 묘목을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상품성을 갖춘 플럼코트가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생산량이 많은 상태는 아니고요. 지난 19일에 해서 이제 한 46박스 정도가 처음 출하가 시작이 됐고 올해 한 4톤 정도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정한기 소장의
표현해가자면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의 기여도가 이렇게 상당히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작물도 여러 가지 실증 시험 거쳐서 저기에 맞는 작목을 육성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플럼 코트라는 걸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자두가 이제 영어로 플럼이고요. 살구를 애프리코트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플럼과 이제 애프리코트를 합쳐서 플럼 코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구와 자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이렇게 높인 품종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량이 외국 거 같은 경우는 좀 중량이 40에서 60g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것은 이것보다 한 3배 정도 무겁고 당도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우리가 보면 살구에 이렇게 달콤한 그리고 자두에 이렇게 향기로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네요. 오늘은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 브릿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 한동훈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락 스키장. 20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샵.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크레이지팝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팝 팀에서 활동 중인 BMX 라이더 김희수라고 합니다. BMX 자전거는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점프해서 기물들을 넘고 다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전거예요. 많이 다치고 내가 과연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2번, 3번 일어서면서 하게 되면은 그 장애물을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성취감. 자신이 걷는 길이 항상 좋은 길만은 있지 않아요. 항상 고되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오뚜기 정신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브!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SJ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